이 단원도 그렇게 막 엄청 어렵진 않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앞부분의 생명 파트보다는 뒷부분의 지구과학 파트가 조금 더 어려운 느낌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빠르게 정리해서 오늘 최대한 많이 나가서 정리하는 걸 할게요. 여기는 생명과에서 본 적 있니? 아, 네. 그래서 익숙할 거예요. 네, 뭐 용어 정리하고 그런 것들만 좀 중요하고, 근데 내가 이제 수업했는지 물어본 이유는 알고 있겠지만 중간에 생태계 생물의 적응 파트 있잖아. 거기에서 선생님들 중에 종종 교과서에 없는 예들 같은 것들을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었거든요. 거기는 뭐 학교 시험 문제가 어렵든 쉽든 상관없이 그냥 선생님이 이런 예들이 있다라는 걸 소개하면 그게 그냥 새롭게 추가되는 부분들이라서 일단은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 위주로 하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게 수업 시간에 따로 있다고 하면은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쪽에 생태계 구성 요소 알고 있다시피 생태계는 크게 둘로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비생물적 요소와 그 다음에 생물적 요소로 구분할 수가 있죠. 비생물적 요소는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불러요? 우리가 다른 말로 환경적 요소, 환경이라고도 부르죠. 환경을 뜻하는 용어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이제 특히 환경 요소라고 했을 때 말하는 5대 환경 요소가 있죠. 바로 5대 환경 요소: 빛, 수분, 온도, 공기, 토양. 이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통합과학에서는 뒤쪽에 있는 공기와 토양에 대한 얘기들은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주로 앞부분에 빛, 수분, 온도에 대한 내용들이 집중되는 편이고, 특히 그 중에서도 빛에 대한 강조를 좀 더 많이 하는 편. 그래서 빛에 대한 예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우리 교과서에도 한 3개 정도의 예가 나와 있는데 뒤에서 이제 살펴볼 거고요. 네, 환경이 어떤 영향을 줬는지에 대한 얘기가 이제 뒤에서 나오게 되고, 생물의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서 소개되는 개념은 이제 생물의 모임의 크기, 그러니까 생물들의 이제 모여서 집단을 이루면서 살게 되는데 그 생물 집단의 크기에 따라서 생물 단계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가 먼저 소개가 됐죠, 그렇죠? 생물체 하나하나를 우리가 개체라고 하죠. 자, 이 생물들이 모여서 작은 집단을 먼저 이루게 되는데 그 집단을 우리가 개체군이라고 하죠. 마치 앞에 있는 우리 생물체 생명체 구성 단계에서 강조했었던 것처럼 이 두 번째 단계에 대한 설명들이 항상 강조가 되는 편인데, 왜냐하면 이런 두 번째 단계들은 대부분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은 종류들끼리 모인다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치 우리 앞에 있었던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이루는 것처럼 개체들이 모여서 개체군을 이룰 때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바로 같은 종들끼리 모여서 모이는 모임을 개체군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항상 이 개체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를 가지고 문제를 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같은 종이 모인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개체군들이 모여서 더 큰 생물 집단을 이루게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더 커진 집단을 군집이라고 하죠. 자, 군집엔 당연히 여러 가지 개체군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종들이 모여 살게 되는데 이 군집에 사는 개체군들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다시 분류할 수 있죠. 바로 뭐에 따라서? 역할에 따라서 이것들을 분류할 수 있죠. 그죠? 그 역할에 따라서 분류하는 게 바로 뭐냐면 잘 알고 있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의 구분이죠. 혹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를 어떻게 구분해요? 어떻게 보면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의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먹이. 그러면 생산자는 확실히 우리가 알고 있는 식물들이 많고, 그죠? 광합성을 하는 애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소비자와 분해자 같은 경우들에는 얘 둘 다 이제 광합성을 하지 않거든. 그래서 다른 이제 생명체들을 주로 흡수하면서 자기养분을 삼는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애를 소비자라고 부르고 어떤 애를 분해자라고 불러요? 분해자는 죽은 거를 뭐 따르는 거 아니에요? 소비자들 중에서 하이에나나 이제 대머리 독수리 같은 애들은 주로 시체를 먹거든요. 네.
물론 걔네들이 살아있는 애들을 사냥하기도 하지만 네. 대개는 이제 다른 생물들이 사냥하고 남은 시체들을 먹거나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배설물들을 해결하는 그 소비자들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동물 배설물을 이용해서 뭐 알을 낳거나 먹이로 삼거나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냥 걔네들은 분해자로 봐야 될까요? 하이에나는 분해자인가요? 아니요. 왜요? 방금 얘기했던 대로 사체를 먹잖아요. 주로. 그래서 실제로 시체 청소꾼이라는 별명도 붙어있고요. 그죠? 왜 걔네들은 왜 분해자가 아니죠? 라는 질문을 실제로 많은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문제를 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특히 작년에 두드러지게 특징 중에 하나였는데 이 파트에서 이제 문제를 낼 게 없으니까 약간 이런 애매모호한 예들을 가지고 교과서 외에 있는 예를 가지고 문제를 내시는 분들이 좀 많았었고 이것 때문에 이제 애들이랑 또 막 한바탕 얘기를 하고 막 조사를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생산자의 경우에는 명확해요. 생산자를 특정 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역시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광합성이죠. 그죠? 자,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내는 광합성을 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자주 나왔었던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식충식물이랑 완전 기생식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식충식물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뭐 끈끈이 주걱이나 파리지옥처럼 다른 곤충들을 이제 잡아먹고 거기에 있는 양분을 흡수해서 살아가는 식물들을 말하죠, 그죠? 이 식충식물들은 소비자인가요, 생산자인가요? 식충식물들. 생산자. 그렇죠. 얘네들은 불완전하지만 생산자에 분류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찾아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죠? 왜 그렇다? 얘들은 기본적으로 광합성을 해요. 광합성을 하는데 얘들이 살고 있는 늪지류에서 특히나 부족한 영양분 중에 하나가 질소래요. 그래서 이 질소를 다른 방법으로 흡수할 수가 없으니까 이 곤충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작은 동물이나 곤충들을 이용해서 그 질소를 보충하는 애들이죠. 어쨌든 광합성을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생산자로 분류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해요. 완전 기생식물은 말 그대로 다른 식물이 달라붙어가지고 양분을 뺏어먹기만 하는 식물이에요. 얘는 생산자예요, 소비자예요? 생산. 얘는 소비자예요. 왜냐하면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완전 기생이잖아요. 얘는 광합성을 하지 않고 완전히 다른 식물에게서 양분을 뺏는 방법으로만 양분을 얻기 때문에 얘는 생산자로 잘 분류하지 않아요. 광합성을 아예 안. 아예 하지 않아요. 그래서 완전 기생이라는 말이 붙은 거예요. 기생을 하는 식물들은 은근히 많거든요. 하지만 걔네들은 일단 광합성을 하고 부족한 양분들을 보충하는 정도로만 기생을 하는데 얘는 이제 모든 양분을 이제 기생하는 숙주로부터 얻게 되는 그런 식물이에요. 그래서 얘는 식물이긴 하지만 생산자에 분류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광합성을 일부라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생산자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소비자와 분해자의 경우에는 굉장히 그 경계가 좀 모호할 수 있는데 일단 생물 종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세포 생물들, 구조가 복잡한 생물들은 주로 소비자로 분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미생물, 포자식물들 같은 경우들은 분해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해자 하면 딱 생각나는 대표적인 생물체들 중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균류로 분리되는 곰팡이나 버섯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세균류, 미생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류에서는 주로 소비자와 분해자를 어떻게 분류하냐면은 그 양분의 변화 형태, 외부로부터 흡수한 물질을 어떤 식으로 변화시키는지를 가지고 분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나 같은 소비자를 섭취를 해서 그렇게 흡수한 유기물을 자신에게 필요한 다른 유기물의 형태로 바꾸는 작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분해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유기물을 분해해서 나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간 다음에 그렇게 그 분해하는 과정에서 유기물을 무기물의 형태로 바꾸는 작업이 주로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게 완벽한 분류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둘을 완벽하게 분류하는 방법은 없고 그래서 대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생물의 종류를 가지고 분류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얘기했었던 하이에나라든지 대머리 독수리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은 주로 시체를 먹긴 하지만 사냥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생물종 자체가 복잡한 포유동물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영양분을 섭취하는 형태가 방금 얘기했던 형태로 일어나기 때문에 소비자로 분류한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게 무조건 교과서에 나온 건 아니에요. 방금 얘기했었던 이런 생물들은 교과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몇몇 선생님들이 학교들에서 이런 것들을 수업 시간에 수업을 하고 이제 문제를 낸 적이 있었고, 그래서 수업 내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수업 내용에서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설명하는지를 꼭 확인을 해야 돼요. 참고해 보시고, 자, 그래서 이제 군집이 모여서 이제 생태계 이유는 생물 조건을 완성하는 거죠. 이렇게 둘을 섞은 것을 우리가 생태계라고 한다가 이제 첫 번째 내용이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원래 통합과학에서 기본 문제는 주로 여기서 나왔었어요. 개체군의 특징을 물어보는 정도.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생물 종들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를 분류하는 것 정도. 이 정도가 쉬운 문제였고, 조금 어려운 문제를 내는 선생님들 중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문제로 추가하는 경우도 있었다. 자, 밑에 있는 두 번째 내용은 상관계인데 바로 이 생태계를 구성하는 이 구성 요소들 사이에서의 상호작용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그 상호작용의 방향에 따라서 그것들의 이름을 명칭을 다르게 매겨놓고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생물적 요인이 있고 그걸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 요인이 있다라고 했을 때, 자,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게 주는 영향을 우리는 뭐라고 이제부터 정의를 하냐면 작용이라고 정의를 하죠. 자, 생물적 요인도 비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반작용이라고 정의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이 생물적 요인을 구성하고 있는, 아까 얘기했던 이 군집을 구성하고 있는 생물들끼리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 생물적 요소들 사이에서의 상호작용을 상호작용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생명과학 1을 봤으니까 알겠지만은 생명과학 1에서는 이 생물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죠. 고등학교 2학년 내용의 핵심인데,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얘를 거의 다루지 않고요. 요거만 작용에 대한 얘기만 주로 다뤄요. 그래서 여기는 꽤 내용이 익숙할 거야. 왜냐하면 이 작용을 생명과학 1에서도 배우거든, 그렇지? 단원으로 조금 분류가 돼 있어서 배우기 때문에 익숙한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고요. 비슷하게 공부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얘기들을 정리해주면 된다. 자, 넘어가서요. 자, 그래서 뭐 여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오진 않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번처럼 생태계 구성 요소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들, 특히 이런 개체군처럼 중요한 조건들을 갖고 있는 이 단계에 대한 질문들을 구성하고 있는 이런 객관식 문제가 나온다든지, 오른쪽에 있는 4번 문제처럼 이 상호작용의 이름들과 그것들의 예들을 가지고 문제를 주는 경우도 있다든지, 이런 식의 간단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니까 내용들만 잘 정리하면 이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고, 요거 하나만 수업 시간에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어떤 추가적인 예들을 다 다루는지 요거만 더 정리하면은 충분하다. 자, 6쪽에 보시면은 생물과 환경의 관계, 우리 아까 얘기했었던 요거 작용의 예들을 배우는 거예요. 이 작용의 예들 중에서도 특히 통합과학에서는 빛, 수분, 온도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주로 내용들을 다루게 되고요. 어떤 예들이 나오고 그것들에 의해서 생물들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정리하는 기본적으로 암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특히 보면 알겠지만 이 빛의 영향에 대한 얘기들이 정말 잘 나오고 문제 출제율도 되게 높기 때문에 잘 정리하고 있으면 되고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생명과학 1이랑 겹치는 내용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 생명과학 1에도 비슷한 내용들 알려주기 때문에, 그죠? 자, 첫 번째는 자, 빛의 세기에 따른 생명체들의 그 적응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소개되고 있는 것이 바로 잎의 구성에 대한, 식물의 잎의 특징에 대한 얘기로 먼저 소개를 하고 있죠. 자, 식물체 잎의 단면을 한번 보게 되면은 가장 위쪽에 빛이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얇은 세포층이 하나가 있죠. 이 세포층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표피라고 부르죠. 동물의 경우에는 피부 조직을 뭐라 불러요? 조직. 아니 피부 조직이요? 네. 피부 조직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상피? 그렇죠. 상피 조직이죠. 자, 그에 해당하는 식물의 이 피부에 해당하는 가장 겉부분 이 층이 표피죠. 표피는 과학성을 해야 하네요. 여기는 염록체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투명한 층이기 때문에 염록체가 없죠. 자, 여기서 이제 빛이 통과를 하면 이제 빛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온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위쪽에는 당연히 이 광합성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일어나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염록체를 갖고 있는 세포들이 굉장히 빽빽하게 이렇게 나열되어 있죠. 그렇죠? 자, 여기 있는 이 조직을 우리가 뭐라 불러요? 옛날에는 한자를 써서 책상이라고 불렀고 이 책자가 울타리 책자이기 때문에 요즘에 뭐라 불러요? 요즘에는 울타리 조직이라고. 자, 울타리처럼 빽빽하고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고, 자, 바로 뭐가 중점적으로 일어나는 광합성이 중점적으로 일어나는 조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일정 두께만큼 이 울타리 조직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잎을 보면은 잎을 지난 잎맥이 있죠? 잎맥의 역할은 결국 뭐예요? 잎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양분이나 잎이 필요한 수분 같은 걸 공급해주는 관이죠, 그죠? 그래서 잎을 통과하는 관답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관답알은 이번 단어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의 구성이나 특징은 잘 몰라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울타리 조직을 지난 다음에 잎맥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잎의 뒷면 쪽에 가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세포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띄엄띄엄 그리고 굉장히 불규칙하게 배열이 되어 있죠, 그죠? 빈 공간이 굉장히 많게 되는데 이 층을 우리가 뭐라 불러요? 바로 해면 조직이라고 하죠. 자, 이 해면 조직이 이렇게 띄엄띄엄 흩어져 있는 이유는 왜 그렇다? 바로 여기가 무엇의 이동 통로이기 때문에 바로 이 기체들, 식물이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기체들의 이동 통로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띄엄띄엄 빈 공간이 많아요. 자, 이제 잎의 가장 아래쪽에는 역시 표피로 둘러싸여 있고요. 위에 윗면과 아랫면 표피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죠? 빛을. 얘는 빛을 받는 쪽이고 얘는 빛을 받는 반대쪽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주로 뭐가 분포하고 있죠? 기공? 그렇죠. 기공이 주로 분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기공 주변에는 뭐가 있어요? 기공을 둘러싸고 있는 공면. 그렇죠. 공변세포라는 게 있죠. 그렇죠? 이 공변세포는 자, 이렇게 부풀거나 줄어들면서 기공의 크기를 조절하는 세포들인데, 그지? 얘들은 뭘 가지고 이렇게 크기가 조절되는 거죠? 바로 뭐였더라? 잘 모르겠어. 우리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라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배운 거 맞죠? 그쵸? 배웠죠. 바로 연록체에서 만들어진 포도당의 양을 이용해서 삼투압을 통해 그래서 물이 들어오고 빠져나가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공변의 크기를 조절해요. 물론 경전고 같은 학교들에서는 교과서에 충실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낼 가능성이 매우 적지만 그래도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이 연관이 있어서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공변세포는 엽록체를 갖고 있어요. 표피층에는 원래 아까 엽록층이 없다고 했는데 얘는 좀 독특하게 갖고 있죠. 그렇게 되는 이유가 엽록체에서 만들어지는 포도당을 이용해서 이 공변세포의 크기를 조절해서 기공의 크기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물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파트의 핵심은 바로 여기죠. 바로 이 울타리 조직이 이번 단어의 핵심입니다. 자, 결국 빛의 세기가 세다는 것은 그만큼 광합성을 많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이유가 될 것이고요, 그죠? 그래서 이 빛의 세기에 따라서 뭐의 크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울타리 조직의 크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잎은 이 빛의 세기가 강한 곳과 그 다음에 약한 곳에서 다르게 진화를 했는데, 적응을 했는데, 강한 곳에서는 당연히 빛이 위에 있는 세포층들을 쉽게 투과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다? 이 울타리 조직이 두껍다는 특징을 갖게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두껍게 통과를 하기 때문에 굳이 울타리 조직을 넓게 펼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의외로 잎의 넓이는 비교적 작은 편이에요. 반면에 빛의 세기가 약한 지역이나 그런 층에서 난 잎의 경우에는 울타리 조직은 비교적 얇죠. 왜냐하면 이걸 충분하게 통과시킬 수 있는 빛의 세기가 안 되니까. 대신 더 넓은 범위에서 빛을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빛의 넓이가 넓은 편이죠. 자, 우리는 이렇게 빛이 강한 곳에서 적응한 이 식물의 잎을 뭐라 불러요? 얘를 양엽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빛이 약한 곳에서 잘 나는 이 식물의 잎을 음엽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양엽과 음엽으로 식물의 잎이 다른 모양을 갖고 있어요. 양엽과 음엽의 특징은 뭐예요? 양엽을 주로 갖고 있는 식물도 있고 음엽을 주로 갖고 있는 식물도 있죠. 하지만 큰 식물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제 높은 나무 같은 경우에는 같은 식물 안에도 뭐가 나타날 수 있어요? 양엽과 음엽의 분포가 나타날 수 있어요. 왜냐면 높은 식물 같은 경우에는 위쪽은 주로 햇빛을 잘 받지만 안쪽 혹은 아래쪽은 햇빛을 잘 못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양엽과 음엽을 주로 갖고 있는 식물들도 있지만 자, 특징 중에 하나는 같은 식물 안에서도 이 잎의 위치에 따라서 이 양엽과 음엽이 모두 나타날 수 있다. 한 가지 잎만 갖고 있는 건 아니다. 라는 특징을 그래서 양엽, 음엽의 특징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통합과에도 잘 나오는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죠. 잘 안 보여요? 아니요. 괜찮아요? 네. 기억나죠? 네. 잘 기억하고 있네. 그래도 표피나 공변세포 같은 거 기억하고 있으면 좋고 이런 거 제가 설명하는 이유는 뭐 그렇게 출제율이 높진 않아요. 근데 이제 가끔씩 예전에 배웠던 내용들이니까 객관식 보기에 이렇게 살짝 넣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냥 신경 안 써도 되는 내용들이긴 한데 애들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헷갈리기 시작을 하면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좀 많아서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이제 하나씩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참고하면서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이 옆에는 이거는 이제 그 가르쳐주는 선생님도 계시고 안 가르쳐주는 선생님도 계세요.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에요. 바로 식물 혁명과 원에서 나오는 빛의 세기에 따른 식물의 광합성 양이죠. 그렇죠? 그래서 식물 자체에 이거는 잎이 아니라 식물 자체.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빛의 세기에 따른 광합성 양에 따라서 이 그래프를 그려주고 있죠. 네, 그래프를 그렸을 때 보이는 것처럼 자 이런 식의 모양을 갖게 되는데 자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빛의 세기가 아무리 세도 더 이상 광합성 양이 늘어나지 않는 지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 지점 우리가 뭐라 불러요? 그렇죠. 이 지점을 우리가 광화점이라고 부르죠. 이 그래프의 이 점이 무슨 지점이었죠? 무슨 뜻이었죠? 뭐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이제 y축 자체가 광합성 양이 아니라 이제 그 흡수되는 이산화탄소 양이죠. 그러면 이 x축 아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죠? 왜 방출하고 있어요? 식물 자체가 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보상점은 바로 어떤 지점이에요? 호흡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방출량이랑 그 다음에 광합성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같아지는 지점이죠. 이걸 보상점이라고 부르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두 개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죠. 자, 두 개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서 자, 하나의 그래프는 이 보상점이 좀 더 크고 광포화점도 조금 더 큰 이렇게 좀 더 가파른 그래프를 갖고 있죠. 자, 여기 있는 이 빨간색 그래프의 모양을 갖고 있는 식물들 우리가 뭐라 불러요? 양지 식물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노란색처럼 보상점과 광포화점이 작은 식물들을 우리가 음지 식물이라고 부르죠.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자, 햇볕양이 빛의 세기가 강한 곳에서 살고 있는 식물과 빛의 세기가 약한 곳에서 살고 있는 식물들의 차이점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얘는 이초에 보상점과 광포화점이라는 표현 자체가 통합과 교과서에 안 나오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빛의 세기와 관련된 내용이어서 선생님들이 연기해서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무조건 나오진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고 수업 시간에 하는지 안 하는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있는 삼림의 층상구조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뭐 교목층, 아교목층과 같은 식물의 높이에 따른 분류 역시 우리 통합과학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이니까 한번 훑어보시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건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층의 이름이 아니라 같은 숲에서도 같은 생태계 안에서도 뭐가 달라질 수 있다? 빛의 세기가 달라질 수 있다. 즉 항상 빛의 세기가 같은 지역에서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생태계 안에서도 양지식물과 음지식물이 공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죠. 그래서 이런 대략적인 특징 정도만 잘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근데 문제에서는 네. 이거까지 다 나와 있어요. 아니죠. 용어가 나오진 않죠. 이거 관련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아예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아, 요 보상점과 광포화점 관련된 내용은 아예 안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었던 양엽과 음엽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같은 생물 안에 혹은 같은 생태계 안에 양엽과 음엽이 공존할 수 있다 같은 내용은 굉장히 잘 나온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통합과학이 들어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 내용은 이제 선생님들 따라서 추가하기도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냥 생명과학 때 배웠던 내용들이 선생님들에 따라 추가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라고만 기억하고 있어도 돼요. 이해되시죠? 자, 밑에 있는 빛의 파장. 빛의 파장은 뭘 결정해요? 빛의 파장은 빛의 파장이 결정하는 게 뭐예요? 이건 의외로 되게 중요하죠, 그죠? 이 과학 상식 중에서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 특히 물리학 관련 내용에서 굉장히 잘 나온 내용이어서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그죠? 일단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다시피 우리가 파동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출렁거리는 파도처럼 많이 그리게 되는데 파장은 뭘 의미해요? 바로 반복되는 같은 지점 사이의 간격을 의미하죠. 자, 그런데 이 파장의 길이가 짧다 혹은 파장의 길이가 길다는 이 파동의 성질을 결정하게 되는데 특히 그 중에서 뭘 결정한다? 이 파동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결정해요. 그래서 빛의 네? 뭐라고요? 아, 근데 정확하지 않아요. 뭐라고 했어요? 빛의 양. 양 아니에요. 양은 우리가 밝기라고 주로 표현을 하죠. 밝기는 파장과는 상관이 없어요. 알겠죠? 빛의 파장은 빛의 에너지, 특히 어떤 물질을 투과하는 힘에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 힘에 따라서 뭐가 결정이 되냐면 바로 색깔이 결정이 돼요. 빛의 파장은 색깔이 결정하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파장이 길면 에너지가 강해요, 약해요? 둘 중에 비교하면 그렇죠, 약해요. 그죠? 자, 그리고 이런 약한 빛들은 당연히 투과력이 약하겠죠? 얘들은 어떤 색깔에 가까워지게 돼요? 약한 빛. 그렇죠. 바로 적색광. 그죠? 적외선과 자외선 중에 누가 더 강해요? 같은 밝기라고 했을 때 자외선이 더 강해요. 그죠? 그런데 실제 우리 적외선을 무슨 말로 많이 표현해요? 열선이라고 표현하죠? 네. 왜 열선이라고 표현해요? 우리 몸을 통과하지 못해서 피부에 에너지를 곧바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가 전달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이 뜨거워지죠? 우리가 열을 느끼게 돼요. 반면에 우리 통과하는 빛들은 어때? 말 그대로 통과해버리니까 피부에 에너지를 남겨 안 남겨? 안 남기지? 그러니까 적외선만큼 뜨거움을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해요. 이해되세요? 투과력의 차이. 빨간색은 투과력이 약해요. 파장이 긴 애들이고요. 파장이 짧은 애들은 당연히 에너지가 강하고요. 어떤 색깔이 가까워져요? 보라색, 그렇죠. 파란색이 가까워져요. 자, 그리고 이 빛의 투과력이라고 하는 말을 쓴 이유가 바로 밑에 나오죠. 자, 이거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니까 해조류들이 살고 있는 깊이가 달라지게 되죠.
일단 해조류는 식물이 아니래요. 알고 계시죠? 아니요. 그렇대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애들이 식물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전혀 다른 특징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식물로 분류하지 않는데요. 어쨌든 이 바닷물, 자, 물 자체를 빛이 통과하기가 힘든데 이때도 이 아까 얘기했었던 색깔에 따라서 통과하는 깊이가 다르다는 거죠. 당연히 빨간색 빛은 통과하는 깊이가 깊을까요, 얕을까요? 얕아요. 그렇죠. 그나마 청색광이 파란색이 어떻다? 좀 더 깊이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떤 식물이 빛을 흡수한다고 했을 때 그 빛을 흡수하는 그지? 색깔에 따라서 뭐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 식물의 색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이걸 흡수하기 위해선 다른 빛을 반사해야 되겠죠. 그죠? 때문에 빨간색의 무슨 관계인 보색의 색깔을 갖게 되는 거예요. 보색. 빨간색을 흡수하는 거. 그렇죠. 빨간색을 흡수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럼 빨간색을 흡수하니까 다른 빛들은 아, 흡수를 못하니까 반사하게 되겠죠. 네. 그럼 우리 눈에는 무슨 색이 보이는 거예요? 녹색. 그렇죠. 좀 더 정확히는 청록색이긴 한데 우리 눈에 녹색으로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 위쪽에는 무슨 식물들이 사는 거예요? 무슨 색으로 보이는? 미안해요. 너 식물이라고 했네. 녹색으로 보이는 해조류들이 사는 거예요. 녹조류가 사는 거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각각 해조류들의 예들 몇 가지는 좀 기억해주면 좋아요. 여기 있는 녹조류의 가장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바로 파래죠. 이름도 쉽죠. 파래래요. 초록색이긴 한데 이름은 파래예요. 그죠? 파래김 들어봤죠? 우리 거기 횟집 가면 가끔 나오는 김같이 생긴 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색깔이 좀 더 밝은 애, 걔가 바로 파래예요. 얘가 녹조류입니다. 반면에 자 파란색이 여기까지 가오니까 여기 밑에 있는 애들은 주로 파란색을 써야 되죠? 그냥 파란색의 보색은 무슨 색이에요? 그렇죠. 빨간색에 가깝죠? 그래서 여기 사는 애들 우리가 뭐라 불러요? 홍조류라고 부르죠. 붉은색의 해조류. 자 여기에 속한 애들이 의외로 중요한 여기 사는 애들이 주로 어떤 애들이다? 바로 김과 우뭇가사리예요. 자 김이야 뭐 말 안 해도 알 것이고 우뭇가사리 들어봤어요? 응? 들어본 게 있어요? 얘가 뭐의 원료가 되는지 혹시 아세요? 얘가 한천의 재료가 돼요. 한천을 쉽게 생각하면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젤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젤라틴 성분을 공급하는 이 재료 중에 하나고요. 얘가 생명과학 실험에서 되게 중요하게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되게 중요한 식물이 그 해조류고 그래서 김과 우뭇가사리를 같이 기억해두면 좋아요. 알겠죠? 자 그럼 이 중간쯤에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빨간색과 파란색의 중간 색깔인 주로 황색광, 그죠? 이런 애들이 가겠죠? 미안해, 녹색광이죠. 자, 녹색광에 가고 여기에 이제 사는 애들은 그것들의 보색에 가까운 갈색을 주로 띠고 있고, 그죠? 그래서 여기 사는 애들 뭐라 불러요? 갈조류라고. 갈조류에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미역이 포함이 되죠. 자, 근데 여기에서 의외로 사실 여기 있는 해조류들은 물론 나오긴 하는데 뭐 그냥 외우기만 하면 되니까 별로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항상 여기 설명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의외로 이게 되게 우리 통합과학이나 나중에 2학년 과학을 할 때 되게 중요한 상식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는 애들이 좀 많아. 의외로 많아. 그래서 이 파장과 빛의 관계, 에너지의 관계를 좀 잘 기억해주면 좋아요. 그죠? 꽤나 자주 나오는 얘기이기도 하고 빛의 색깔은 굉장히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알겠죠? 근데 저 녹조류가 네. 적색광을 흡수? 맞아요. 그러면 파란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흡수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백색광에서 네. 모든 색깔이 섞여 있는 색깔에서 이렇게 쭉 오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적색을 흡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머지 빛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흡수하지 못하니 반사되죠. 네. 그렇죠? 근데 이 백색광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빨, 초, 파를 섞으면 백색광이 되잖아요. 그죠? 네. 그 중에서 빨간색 흡수하면 뭐가 나와요?
상관없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색깔이 초록색에 가까운 애가 나온다. 근데 뭐 이 원리 몰라도 돼요. 그냥 깊이별로 그냥 외워도 돼. 근데 이제 물리적 사실을 같이 이해하면 좀 더 쉬우니까 그냥 설명을 해드린 거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빛의 파장과 색깔의 관계를 오히려 좀 신경 써서 외워주면 좋겠어요. 이거는 이번 단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도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될 상식 중에 하나인데 의외로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서 기회가 될 때마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해주면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다음 쪽이에요. 바로 일조 시간, 빛이 비추는 시간에 따른 것이죠. 자, 이거는 그 생명과학 1에 나오죠. 통합과학에서는 엄청 간단하게 설명해요. 그런데 이제 생명과학 1에서는 이것과 관련된 중요한 성질 몇 가지 얘기를 하게 되죠. 일조 시간은 사실 무엇과도 관련이 있어요. 일조 시간은 이 계절과도 관련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조 시간은 계절과 관련이 있고, 근데 또 계절이 바뀌면 같이 변하는 게 뭐예요? 계절이 변하면 같이 변하는 게 온도죠. 그렇죠? 여름에는 해가 길죠? 해가 기니까 어때요? 날씨가 덥죠? 물론 해가 긴 것 때문에만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게 온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일조 시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래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얘가 뭐에 의한 적응인지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잘 구분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예전에는 이렇게 칼로 자르듯이 딱 자를 수 있는 기준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막 찾아봤는데 애매하더라고요. 저도 찾아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우리가 배우는 얘들을 이건 일조 시간의 얘야, 이건 뭐 온도에 따른 얘야,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일조 시간의 얘 중에서 일조 시간에 의해서 바뀌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생식 주기예요. 짝짓기다.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지만 동물이나 식물들은 어때요? 이 생식을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죠. 그리고 이 생식을 언제 해야 되는가를 결정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다? 일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조 시간의 변화를 통해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그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생식 주기를 결정하는 것이 동식물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특히 동물과 식물 둘 다 중요하지만 이 식물의 개화 시기를 가지고 설명하죠. 자, 꽃을 피우는 시기가 바로 이 일조 시간에 의해 결정이 되고, 자, 그래서 일조 시간의 길이에 따라 개화 시기를 바꾸는 식물들의 예들을 간단하게 보게 됩니다. 자, 일조 시간이 길 때 꽃을 피우는 애들, 그죠? 나와 있는 것처럼 장일 식물이라고 부르죠. 제가 이쪽은 진짜 별로 안 좋아해요. 식물의 분류 이런 거 외우는 거,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만 그냥 읽을게요. 근데 가끔씩 다른 꽃들 같은 거 예를 들으신 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추가로 외워주세요. 그래서 이제 카네이션과 수선화를 제가 예로 써놨네요, 그죠? 자, 장일식물 해가 길 때니까 언제예요? 봄, 여름에 주로 꽃을 피우는 애들이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카네이션 본지 오래됐다. 요즘에 스승의 날 같을 때 어딜 찾아가지 않는 거야. 카네이션. 뭐 아버지한테 어버이날 드릴 때는 주로 돈을 드리니까 꽃 대신. 어쨌든 그죠? 이런 애들 꽃은 잘 몰라서 이건 알아서 하세요. 그 다음에 일조 시간이 짧을 때, 즉 겨울이나 가을에 꽃을 피우는 애들, 단일식물이죠. 가을 하면 저는 코스모스는 좀 잘 알고 있지만 그거 말고는 별로 알고 있는 게 없어요. 국화? 국화도 있다. 네, 겨울이죠. 가을, 겨울에 꽃을 피우는 써져 있습니다. 밑에 써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명과학 1 할 때 봤던 내용이겠지만은 이 생식 주기에서 식물이 일조 시간을 감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을 이제 뭐라고 설명하냐면 요 임계 시간으로 얘기를 하겠죠. 임계 시간. 그렇죠? 기억나세요? 조금. 요게 나오는 경우는 매우 드물긴 해요. 그리고 나오더라도 임계 시간을 외우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실험 데이터를 준 다음에 야 이런 특징이 있어를 알아내는 문제들을 많이 주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시험 도중에 이제 확인을 하면서 푸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 모두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 학교 문제들의 경우에는 임계식을 미리 그냥 설명을 해버려요. 배경 지식을 알고 있어요. 그죠? 알고 있는 것처럼 임계시간의 뜻은 이 식물들이 개화 시기를 결정을 할 때 바로 느끼는 최소한의 연속적인 암기의 길이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연속적인 암기의 길. 연속적인 암기. 암기는 그냥 생각하면은 어두운 기간이죠. 밤이란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빛이 비추지 않는 어두운 기간이 얼마나 연속적으로 진행되느냐가 바로 임계 시간을 의미하게 되고요. 이 임계 시간을 통해서 식물들은 지금 해가 길구나, 해가 짧구나를 느낀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실은 장일 식물들은 어떤 애들인 거예요? 해가 길다를 느끼는 게 애들이 아닌 밤이 짧구나를 느끼는 애들이라는 거죠. 반대로 단일 식물들은 해가 짧구나를 느끼는 게 아닌 밤이 길구나를 느낀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닐하우스에서 식물들을 기를 때 이 식물들의 꽃을 내가 원하는 시기에 피우고 싶다 라고 한다면 바로 이 임계 시간을 잘 이용하면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장미가 있어요. 장미가 아마 여름에 꽃을 피우니까 장미 식물이겠죠?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이 장미의 임계 시간을 8시간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죠? 그러면 장미는 어떤 꽃인 거예요? 암기가 너무 짧긴 하다. 밤이 8시간밖에 안 되는 거지. 10시간 정도로 할게요. 10시간. 그죠? 그러면 얘 무슨 뜻이에요? 밤이 10시간 그렇죠. 10시간 보다 짧을 때 꽃이 피는 애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얘는 장미식물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짓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이 겨울이에요. 자, 겨울이어서 지금 밤이 14시간이고 낮이 10시간이에요. 암기가 14시간인 거죠. 그죠? 근데 내가 장미를 지금 꽃을 피우고 싶어? 어떤 짓을 하면 된다? 10시간 보자. 중간에 빛을 한번 켜요. 중간에 섬광이라고 해서 엄청 강한 빛을 한번 쫙 켜요. 그죠? 그러면 6시간 14시간이지만 얘를 자르면 그쵸? 얘를 잘라서 예를 들어서 6시간 8시간을 만들어요. 그죠? 그러면 이 장미는 어떻게 인지한다는 거예요? 밤이 그렇죠. 밤이 14시간이 아니라 6시간 8시간을 갖잖아요. 왜냐면 임계 시간의 중요한 건 무엇이기 때문에 연속적인 암기이기 때문에. 딱 한 번만 딱. 그렇죠. 하면 돼요. 물론 제가 이걸 직접 해본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이 빛을 얼마나 주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몇 시간 동안 켜놓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안 그러면 솔직히 그 생산성이 별로 안 좋아. 이 빛을 비추는 것도 어쨌든 에너지를 쓰는 건데, 그지? 그래서 섬광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아주 강한 빛을 잠깐 동안 비춘다는 뜻일 거예요. 저도 이 실험을 직접 해본 건 아니어서 그러니까 내가 책을 통해서 확인한 거기 때문에 그쵸?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얘는 실제로 통합과학 문제에서 지금까지 출제된 얘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정말 가끔씩 나와요. 나오면 이제 애들한테 이런 배경 지식 없이 실험 데이터를 쭉 줘. 실험 데이터를 쭉 줘가지고 야 A라는 식물이 있어. A라는 식물이 있는데 얘가 개화 시기를 봤더니 낮이 10시간이고 밤이 14시간이니까 개화를 했어. 그런데 이 똑같은 A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는 밤을 16시간을 만들고 얘를 8시간 만들었더니 꽃이 안 피네. 뭐 이런 식의 데이터를 막 줘. 그지? 그 다음에 뭐 여기다가 중간에 밤을 16시간 했는데 여기다가 빛을 비췄어. 그랬더니 얘가 또 개화를 하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막 준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뭘 물어본 거냐면 여기 14시간 했을 때 꽃이 폈고 16시간 했을 때 꽃이 안 폈는데 빛을 비추니까 꽃이 폈네. 빛을 비추는 게 위에 거랑 똑같은 조건을 만들었나 보네. 라는 걸 추측하게 만드는 문제들이 지금까지 종종 나왔었어요. 근데 이걸 급하게 시험 보는 도중에 어떻게 아냐고, 그지?
그래서 어차피 생명과학 1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저는 미리 설명을 하는 것이긴 한데 영정고에서는 나올 가능성이 매우 낮겠죠? 그래서 체크만 해두시고 혹시 관련된 문제들을 풀면 그때 같이 풀긴 하되 아주 적극적으로 기억을 할 필요는 아마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좋습니다. 제가 몇 번 이 문제 때문에 이 좀 소위 엿을 먹은 적이 있어서 그래요. 다른 이제 서울에 있는 학교들에 애들을 가르칠 때 이 문제를 학교 시험에 내신 분들이 좀 많았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뒤통수를 좀 맞아서 그죠? 원래 이거 생명과학 원 내용이고 수업 때는 되게 설명 안 했다가 이제 갑자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뒤통수를 맞은 적이 있어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계속 설명을 하고 있긴 한데 사실 동탄 지역에서는 제가 맡았던 학교들에서는 이 내용을 낸 적은 없어요. 제가 세마랑 화성고도 맡아봤지만 다른 부분에서 어렵게 내지. 솔직히 여기 어렵게 낼 부분들 꽤나 많아서 굳이 이런 것까지 낼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요 지역에서는 제가 만난 적은 없는데 혹시 몰라서 제가 항상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쪽에 나와 있는 이런 문제들을 제가 쉬운 문제들이지만 넣은 게 그렇죠. 그래서 12번에 보시면은 섬광 있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준 다음에 야 이게 무슨 식물인지 알아봐. 그지? 내가 섬광을 한 게 무슨 역할일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질문들이 이제 실제 문제에서 나오게 돼요. 내가 이 장미식물과 단식물의 인계 시간의 특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한다면은 굳이 문제에서 유추할 필요 없이 바로 풀 수 있겠죠? 그런 용도로 알려드리는 거였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죠? 네. 다른 거 질문 있으실까요? 여기까지? 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